네, 안녕하세요. 전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진행됐던 세션에서의 그런 기초적인 법과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STO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과 주요 쟁점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토큰 증권을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됐던 이 발행 유통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규제 동향, 사실은 제도 동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 동향을 설명드린 후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증권이라는 게 뭐냐? 우선 토큰 증권이 발행 형태가 토큰인 증권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이고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전자증권이 있습니다.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물증권도 있죠. 실물이 발행된 증권, 이게 실물증권입니다. 뒤에서 이제 살펴보시는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제가 캡처해 온 내용인데요. 위원회에서는 이제 당국에서 말씀하실 때는 음식을 증권에 비교하고 그릇을 발행 형태에 비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증권은 6가지 형태가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분증권, 채무증권,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이 현행 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형태는 3가지로 되어 있죠. 아주 처음에 증권이 시작됐을 때, 증권 제도가 시작됐을 때는 당연히 증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실물 증권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실물 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자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물 증권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죠. 상장 회사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 되어 있습니다. 전자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증권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기재가 됩니다. 이 이름을 전자등록 계좌부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추가되는 증권 유형이 토큰 증권입니다. 분산 원장에 기재되는 형태이고 토큰 형태로 이제 토큰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물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 이것이 형태는 다르지만 갖고 있는 권리의 내용은 사실 이 음식이라고 써 있는 증권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지분증권이 토큰화해서 발행됐으면 그것은 여전히 지분증권이고 지분증권이 전자증권화 되어 있으면 그것 역시도 여전히 지분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과 그릇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 자본시장법상 6가지 증권이 발행이 가능하냐? 이 토큰 증권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화살표는 다 되어 있긴 하죠. 하지만 이번에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수익증권 그 중에서도 비금전 신탁형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에 국한해서 우선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이제 전자등록 방식의 이제 발행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과 향후의 이제 제도 개선 방향을 비교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현재 전자증권법 제도상의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의 역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이제 발표에서 나왔던 기관의 이름이 계좌관리기관이라는 건데요. 계좌관리기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고객계좌부라고 쓰여 있는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게 되면 계좌를 개설하게 되죠. 그게 고객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고객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이 계좌관리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좌관리기관은 자본시장법상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인 증권회사 그리고 은행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을 이제 관리하는 기관이 계좌관리기관이고 요 고객 계좌관리부와 발행인 계좌관리부를 이제 관리하는 기관이 그 위에 있는 전자등록기관이고요. 이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이렇게 2단 구조로 현재는 전자등록이 되고 있고 전자증권법상은 이 전자등록부상의 기록이 되어야지만 권리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는 고객 계좌부에 기록이 되면 이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향후의 법 개정 방향은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개정이 되냐? 이 전자증권 방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분산 원장에 기록이 되더라도
여전히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증권법상의 전자등록 계좌부가 아니라 분산원장 방식의 계좌 관리가 허용이 돼서 이 토큰을 이전해서 남는 기록들, 분산원장상의 그 기록도 권리관계 이전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이라는 제도가 하나 신설이 돼서 토큰을 발행하고 이제 유통하기 위한 전제로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가 신설이 되고 이 유통 시장이 하나가 개설이 됩니다. 현재는 이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형 수익증권을 장내 시장이 아닌 장외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장외거래 중개업자라는 제도를 하나 신설함으로써 장외 시장을 개설하게 되고 장내에는 한국거래소의 디지털 증권 시장이 개설된다라고 이제 발표한 것이 현재 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선 발행과 관련해서는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토큰증권을 수용을 하게 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규제가 완화가 될 예정인데 공모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어떤 규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완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큰의 보유로 이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자 등록 방식의 전자 등록이 돼야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산 원장상의 기록이 남아야지만 권리자로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현재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발행된 토큰 증권은 분산 원장의 권리자로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장외거래 중개 인가 제도가 하나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장외에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형 수익증권을 토큰화한 토큰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인가 제도가 하나 신설이 되고 소액 투자자 매출 공시 면제 그리고 장내 시장의 개설 이 부분은 이제 장내 시장의 디지털 증권 시장이 하나가 개설이 되고 다만 이때 여기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토큰의 성격이 배제된 방식으로 이제 유통이 될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장외거래 중개 플랫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플랫폼에 가입된 고객끼리만 이제 매매 체결이 가능한 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장외거래 중개 플랫폼이 있고 B 장외거래 중개 플랫폼이 있으면 A 장외거래 중개 플랫폼 안에서는 그 가입된 고객끼리만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이외에 외부에 있는 비장외거래 중개 플랫폼 상의 고객과는 이제 상호간에 거래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것은 분산원장과 이제 향후에 현재 계좌관리기관 그리고 전자등록기관 이렇게 2단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비교한 건데요. 그러면 현재 전자등록법상의 이제 발행과 유통과 이 분산원장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산원장상에서 만약에 A와 B 사이에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그냥 가정하에 상상으로 뭐 A라는 회사의 증권을 토큰화해서 A가 B에게 전송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 A와 B 사이의 거래가 합의는 있을 수 있지만 B로 이전된 토큰을 가지고 B가 발행자에게 가서 자기에게 배당을 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분산원장상의 기록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하냐면 고객계좌부에 A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B가 가입해 있는 또 다른 이제 계좌관리 기관이 있겠죠. 증권회사 고객계좌부에 B의 이름이 있는 그 B의 장부에 플러스 1이 돼야 여기 전자등록기관에서 관리하는 장부에 또 기록이 돼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게 현재의 전자증권법상의 이제 권리 이전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분산원장 방식이 되기까지는 사실 전자증권법 개정이라는 허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이 기간에 또는 그 사이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런 토큰 발행 유통 플랫폼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럼 과연 어떻게 권리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에서 B로 토큰이 이전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신탁형 수익증권이 토큰화돼서 있을 수 있겠죠. A에서 B로 전송이 되면 B에게 토큰이 전송이 돼서 플러스 1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역은
사실 이 자체로는 A, B 사이에 합의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B에게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거래의 효력을 제3자인 뭐 발행자에게 발행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방식은 바로 이 거래 이력 전송, 그러니까 미러링이란 방식을 통해서 고객 계좌부에서 이제 기록을 다시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기록을 해서 A의 계좌에 마이너스 1, B의 계좌에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그때 이제 전자증권법상 등록이 완료돼서 그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거래로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이때 미러링을 통해서 거래 내역이 여기에 기록이 됐을 때만 그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현재 샌드박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미러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방식이 될 것이냐? 분산원장 그 자체로 거래의 내역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장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원장에서 A에서 B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체로 B에게 이제 권리가 이전된 그런 효력이 발생되고 B는 어떤 특정한 증권의 소유자로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증권법상의 현재 중앙화된 관리 시스템은 없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가 병행해서 존재하게 되고 특히 이제 만약에 비금전 신탁격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을 토큰화해서 발행하게 된다면 이쪽을 주로 사용하게 되겠지만 나머지 현재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과 같이 지금 가이드라인에서 분산원장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이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현재 발행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분산원장 방식을 활용하던 것들도 장내시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다시 토큰 성격을 배제한 이런 방식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현재 이제 발표된 당국의 발표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이 전자증권법의 개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이 방금 말씀드린 분산원장 방식의 기록이 유효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그럼 그 사이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토큰 증권 발행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전히 지금 전자증권 계좌부에 기록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 분산원장만 가지고는 권리변동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미러링 방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전자증권법 개정 전까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분산원장의 계좌부 내용과 또 실제 전자증권법상의 계좌부 내용을 일치시키는 이 미러링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큰 증권 발행하려는 자는 결국 증권사와 같은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향후의 발행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도입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발행인이 만약에 자기 발행 토큰의 계좌관리기관이 되고자 할 때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제도가 신설될 건데 이때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물론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보실 텐데요. 그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시제도의 완화 역시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공모제도가 지금 현재는 10억까지는 소액공모 공시라는 이제 제도를 통해서 간소화된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되는데 앞으로는 30억 원까지 이제 이 공모 금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상향 조정되면 소액공모 공시 방법으로 이렇게 30억 원까지 모집하고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추가로 이제 하는 경우에는 티어 2라고 해서 100억 원까지 이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어야지만 요런 이제 제도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어떤 요건들이 들어올 텐데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현재 말씀드린 그 존재하는 계좌관리기관들을 통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조각투자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소규모 사업자는 증권사와 같은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서 발행을 하고 증권사가 직접 인수나 주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아까 방금 전에 정현미 부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발행 전용 플랫폼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사안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아마 분산 원장 요건이겠죠. 이 분산 원장 요건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다 정비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우선은 당국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내용에서는 7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7가지는 이제 첫 번째로는 권리자의 정보와 거래 정보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고 사후적인 조작과 변경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거래 내역의 동일성이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이 요 거래 내역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권리자의 정보와 거래 정보가 복수의 분산된 장부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다수의 노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등록기관, 금융기관, 아까 이제 또는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전자등록기관은 지금 한국예탁결제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융기관 또는 발행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이 다수 참여한 형태의 분산원장 방식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권리자와 거래 정보 기록을 위해서 별도의 가상자산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이제 우리가 거래 이력이 이제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한다는 거는 전송했을 때 가스비가 든다는 얘기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가상자산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프라이빗 체인을 활용하라는 이야기로 이 부분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산원장으로 기록하기에 적합한 권리를 등록하라는 부분은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별표를 쳐서 상장증권과 상장 DR, 파생 결합증권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권리관계를 표창하는 그런 증권의 형태는 아직까지 분산원장으로 기록하기에 적합하진 않다고 이제 발표 내용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하게 다른 타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해서도 이제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핀테크 회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보신 그 분산 원장 요건을 충족한 분산 원장을 활용을 해야 하고, 자기 자본이나 물적 설비 그리고 대주주 임원 요건도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전자증권법 개정 단계에서 이 부분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인력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법조인과 증권사무 전문 인력, 전산 전문 인력 각 2인 이상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계약증권은 이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발행량에 비례해서 기금을 적립할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총량관리 같은 경우는 최초 발행 시 그리고 발행 수량 변동 시 일정 주기로 이 암호화된 명세를 전자등록 기관에게 보내서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그러면은 유통을 하기 위해서 토큰 증권 유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샌드박스를 통해서 사실 유통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 법 체계상으로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형 수익증권 자체를 이제 장외에서 유통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 장외 유통을 위해서는 우선 매출 규제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무허가 시장 개설 행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외에서 매매 체결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무허가 시장 개설 행위에 대한 특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아까 보셨듯이 여전히 이제 전자증권법상의 그런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미러링 방식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발행과 유통이 한 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예외적으로 혁신성이 입증될 때만 가능하다라고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유통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향후에는 이 장외시장에서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을 지원하는 장외거래 중개업자 인가단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고, 장내시장에는 한국거래소의 디지털 증권시장이 개설될 예정이고, 다만 이때는 토큰 성격은 배제된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제도는 이렇게 정비가 될 것이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장외거래 중개업자에 대한 요건들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독일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머지들은 이제 간단하게 마칠 예정인데요. 우선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2021년도에 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그리고 여타의 선진국과는 다르게 전자증권법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다가 2021년부터 전자유가증권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고 이때 중앙등록부에 등록된 중앙등록부 증권 그리고 암호증권 등록부에 등록된 암호증권 이 두 가지가 다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중앙등록부 증권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도 분산증권이 분산화된 이제 장부 방식이 도입되면 이런 등록부가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독일엔 이미 이 법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자증권 발행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발행하도록 돼 있고 두 개를 혼합해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분산원장 기록 시스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요건과 비슷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데이터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고 무단 삭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데이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력을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금융상품거래법상 전자기록 이전 권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2019년도부터 시큐리티 토큰에 대한 것들이 발행되는 상황이 있고 이 발행과 관련해서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적용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여기서 노무라증권, SBI증권, 이 미쓰비시 신탁은행이 함께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발행 중심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 사례가 임대 부동산의 수익이 발생할 때 수익을 배분받는 그런 부동산 신탁형 수익증권을 공모 형태로 발행해서 이제 판매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이제 미국은 특별한 법적인 제도 정비 없이 가능한 상태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해외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걸 살펴보느라 이제 해외는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제 이 의미는 사실 지금 글로벌리 STO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이제 시행된 이상 앞으로 더 많은 여러 가지 시너지를 통해서 이 사업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현재 법률적 제도적인 규제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뭐 2023년부터 해서 2023년도 상반기에 이제 법안이 이제 완성이 되면 제출해서 통과되는 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도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이제 미비된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주식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권을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지갑의 이제 법적인 지위는 무엇이냐, 뭐 예를 들면 계좌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장외거래 중개업자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개정이 되면 그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방식의 분산원장이 활용된다는 게 사실은 거래 확장성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인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청산과 결제에 적합한 어떤 결제 방식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느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예. 네, 한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질문 하나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STO가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법적인 뭐 제도 마련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무슨 활동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국회 단계로 넘어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이드라인의 향후 계획 내용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23년 상반기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이 지금 토큰증권을 수용하기 위한 분산원장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전자증권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간이라는 제도가 신설되기 위해서도 지금 계좌관리기간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간을 추가하는 그런 전자증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자증권법은 사실 금융위원회만 이제 소관 부처가 아니라 법무부도 같이 소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 부처 간에 이제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어지고요. 다만 빠르게 이 부분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추진력이 굉장히 실린다면 또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투자계약증권의 지금 유통제도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고 장외거래 중개 인가 그리고 소액 투자자 매출 공시, 디지털 자산 시장 개설 이 부분 다 자본시장법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이제 개정이 된다면 2024년 뭐 2023년 내지 4년에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까 이제 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 1년에서 3, 4년까지 이제 다양한 예측이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법률안 제정과 개정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이 부분은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요것으로 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신 한서희 변호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